달콤한 감정의 덫, AI는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아니다. 이 칼럼은 2026년 6월 26일에 일요서울신문에 연재된 글입니다. 제가 이 칼럼을 쓰게 된 계기는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자꾸 들려왔거든요. 배우자가 AI와 연애를 한다. 가족한테는 입을 닫고 AI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처음엔 그저 그냥 해프닝처럼 들렸는데 알고 보니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AI 애정 중독이라는 이름까지 붙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들여다볼수록 이걸 단순하게 마음 약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완벽한 다정함 뒤에는 우리를 붙잡아 두는 철저하게 계산된 설계가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정작 어른들의 정서적 중독에는 너무 관대했던 건 아닌가? 그 이야기를 꼭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가정법원에서 매주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한 14살 소년에게 일어난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 있습니다. 칼럼에는 차마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다. 내 배우자가 AI와 연애를 한다. 배우자가 가족 대신 AI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펼쳐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AI 애정 중독이라는 명칭까지 생겼고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사실 이 상황은 AI와 깊은 대화를 나누다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생성형 인공지능의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이 상황을 단순히 마음이 약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 거대한 가스라이팅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적인 설계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착각은 AI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생각이다. 장담하건대 AI가 당신에게 건네는 위로는 사람에게 느끼던 진심 어린 공감이 아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화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 상황에서 인간이 가장 위로받는다고 느끼는 단어의 배열을 확률적으로 계산해낸 결과물이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AI가 내뱉는 다정함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최적화된 텍스트의 조합일 뿐이다. 당신의 감정을 읽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대하는 반응을 정확히 예측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계산된 혼이 없는 유사 감정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완벽한 위로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심어둔 중독 장치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오픈AI,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왜 무료 챗봇을 제공할까? 절대 자선 사업이 아니다. 당신이 앱을 열 때마다 AI는 당신의 결핍을 집요하게 학습한다.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지,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AI에게 상담을 요청하는지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당신이 서비스를 떠나지 못하도록 맞춤형으로 알고리즘이 조정된다. 이건 우리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리는 SNS의 무한 도파민 루프와 정확히 같은 원리다. 대상만 10대에서 외로운 성인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당신의 체류 시간을 돈으로 환전하는 점진적인 감정 조작 장치일 뿐이다. 이 함정에 빠질수록 현실 인간관계는 빠르게 피폐해진다. 현실의 가족과 배우자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때론 내 의견에 반박하고 피곤함에 짜증을 내고 내 말을 온전히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 껄끄러운 갈등을 마주하고 화해하고 극복하는 피곤한 과정 속에서 관계가 깊어진다. 반면 AI는 절대 당신과 싸우지 않는다.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당신의 입맛에 맞춘 다정한 위로만을 무한하게 내뱉는다. 이 완벽하고 일방적인 공감이 반복되고 뇌가 길들여지면 현실의 인간관계는 그저 피곤하고 회피하고 싶은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를 알고리즘 감옥에 가두는 것을 혁신과 성공으로 포장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폭력이다. EU와 호주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플랫폼 접근을 강력히 규제하고 미국 법원이 소셜미디어를 중독을 설계하는 상품으로 제정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들의 뇌를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성인들의 정서적 중독에는
너무나 관대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결국 답은 불편함 속에 있다. 우리는 이 완벽한 다정함이 철저하게 계산된 것임을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 이 자각이 첫 번째 방어막이다. 그리고 현실 관계가 주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견뎌내야 한다. 인간은 불완전함 속에서 부딪히며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AI는 지식과 업무를 위한 훌륭한 도구이지만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 그저 화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소중한 현실의 관계를 포기하고 대가로 얻은 그 완벽한 편리함은 결국 당신을 갉아먹는다. 새로운 대화창을 열기 전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마주보자. 그들은 기계처럼 완벽하게 당신의 입맛을 맞춰주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숨을 쉬고 체온을 나누는 진짜 현실이다. 완벽하게 위장된 알고리즘의 위로에 취해 잠들 것인가? 아니면 서툴고 투박해도 체온이 느껴지는 진짜 사람을 안을 것인가? 전원 플러그가 뽑히는 순간 당신 곁에 남는 건 오직 후자뿐이다. 먼저 로스앤젤레스 가정법원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법원에는 매주 3건에서 5건씩 아주 낯선 사유의 이혼 소송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레플리카나 캐릭터 AI 같은 챗봇과 정서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이른바 AI 외도인데요. 한 남성은 멀쩡하던 결혼 생활이 아내가 챗GPT에 빠져들면서 단 며칠 만에 무너졌고 지금은 이혼과 양육권 소송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기계와의 대화가 이혼 사유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칼럼을 쓰게 된 계기에서 말씀드렸던 14살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는 캐릭터 AI의 챗봇과 몇 달간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이 소송을 냈고 미국 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챗봇의 말은 보호받는 표현이 아니라 결함을 따질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칼럼에서 말씀드린 중독을 설계하는 상품이라는 표현이 법원의 언어가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18세 미만의 자유 대화를 금지했고요. 올해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컴패니언 챗봇을 규제하는 최초의 주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건 마음이 여린 사람들 얘기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MIT와 함께 직접 수행한 연구인데요. 결과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챗GPT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외로움과 정서적 의존도가 높았고 특히 음성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용자일수록 더 심했습니다. 만든 회사가 스스로 확인을 해준 셈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레플리카라는 AI 연인 앱이 규제 때문에 연애 기능을 하루아침에 제거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사용자 커뮤니티가 실현당한 사람들처럼 무너졌고요. 운영진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안내문을 올려야 됐을 정도였습니다. 버튼 하나로 사라지는 존재에게 사람들은 그만큼 진심이었던 거죠. 저는 이게 칼럼에서 드린 질문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이 뽑히는 순간 그 사랑은 증발한다는 거. 제가 AI를 멀리하자고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다정한 위로가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계산된 결과물이라는 걸 알고 쓰자는 거죠. 그거 하나만은 잊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글로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의료서울신문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 뵙죠. 감사합니다.